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송재홍이라고 합니다. 책으로 묻는 동시대에 초청해주신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임태원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생애 처음으로 책을 이렇게 출간을 해서 여러모로 걱정도 긴장도 많이 되는 상태인데요. 이미 이제 책을 읽고 오신 청중을 상상하고 발표를 준비하긴 했는데 어쩌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우선 책 제목이 래퍼와 공원인데요. 여러 가지 뜻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구의 한 도시 공원에서 즉흥적인 랩을 즐기고 몰입하는 래퍼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그들에게 솔직함과 즐거움을 배운 연구자가 점차 자기 삶을 바꾸어간 이야기입니다. 부제는 독립하는 이들을 위한 선물의 인류학입니다. 독립과 선물이라는 주제는 언뜻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인류학을 연구하면서 겪었던 경험 속에서는 제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주제들이었고, 모든 인간관계가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책은 제 석사 논문과 그 작성 과정을 바탕으로 집필되었습니다. 책의 서론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책은 한 어리숙한 인간의 때늦은 독립과 때이른 결혼이 만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2019년 7월에 결혼해서 9월에 입학을 했으니까 벌써 거의 7년 전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책 집필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장 연구가 연구자 자신을 바꾼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인류학자는 사람들의 삶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을 나누고 이것저것을 주고받으면서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배운 것들은 논문 속에서 분석을 넘어서 연구자의 삶을 다시 해석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래퍼와 공원은 바로 그 변화의 과정을 책의 형식으로 다시 써본 시도입니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래퍼와 공원은 결혼을 계기로 부모의 선물이 빚과 수치로 바뀌는 경험을 겪은 연구자가 대구 래퍼들에게서 서로 의존하며 독립하는 법을 배우고 끝내 자기만의 노래 공원을 세우려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민음사의 땅 시리즈를 총괄하고 기획하신 김세현 편집자님과 뜻이 맞아서 다행본 형태의 좀 더 자유로운 에세이 형식의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평회인 만큼 책의 스토리라인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책 내용의 핵심과 관련되지만 책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던 배경이나 맥락이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밑바탕 중 하나인 석사 논문 경험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힙합이 자리를 잡고 지금처럼 대중적인 음악이 되어 갈 때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석사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대구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유독 대구에서 언더그라운드 혹은 인디씬의 흐름이 오늘날까지 더 강하게 살아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인디 음악씬의 존재, 약 3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공연장 클럽 헤비,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힙합 공연 브랜드인 힙합 트레인 등등 이제 팬데믹으로 주춤한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공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대, 2010년대에 비하면 다소 축소한 상태이긴 합니다. 저는 이처럼 로컬 힙합씬의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공원, 공연장, 작업실의 연결망을 따라가면서 양적 조사로는 파악할 수 없는 힙합씬의 역사적 지도를 그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상속자 없는 유산들을 저마다의 길목에서 찾아내고 있는 래퍼들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대구에는 공원에서 프리스타일 랩을 즐기는 래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저는 현장에 가서 그들과 마주보면서 어떻게 그리고 왜 랩을 하며 살아가는지, 랩으로는 어떤 꿈을 꿀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힙합 문화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젊은이들의 음악 실천에 대한 초점을 대중문화의 전 지구적인 연결, 아니면 흑인성의 문화적인 정치적인 전유, 또는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하이 문화 같은 주제들에 맞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틀로는 대구에서 살아가는 래퍼의 삶을 그 자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흑인성이나 저항이라는 키워드로 환원되지 않는 측면을 보기 위해서 래퍼가 선택하고 지속하는 생활 양식,
즉 라이프 스타일의 형성 과정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래퍼에게 아주 중요한 실천들인 프리스타일 사이퍼, 무대 위에서의 공연, 그리고 음악 만들기에 주목했습니다. 지역에서 풀뿌리처럼 자라나는 예술 및 음악 활동은 대중이나 비평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 의미나 가치가 식별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인류학 연구에서는 그러한 실천들이 도시의 사회적 연결망을 활성화하는 양상에 주목했듯이 저 또한 대구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음악적 실천들의 역사와 현재에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래퍼들의 프리스타일 사이퍼 공연, 그리고 이제 음반 만드는 과정에 개입하면서 이들이 돈이 되지도 않고 심지어 음악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지속하는 이유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소박한 질문을 하나 가지고 갔었습니다. 왜 랩을 하는가? 그러나 이론적 틀로 행위자를 먼저 재단하기보다는 랩을 하는 행위자를 따라가는 덕분에 한국 사회에서 젊은이들에게 부과되는 생존주의와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경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 실천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도 언급되지만 많은 인류학자는 자신의 현장 연구를 끝마치고 논문까지 작성하고 나면 연구 참여자에게 논문을 선물하는 관습을 따릅니다. 저 또한 대구 래퍼들에게 석사 논문을 선물하였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하듯이 연구자도 연구 참여자에게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받고 그 관계에서 독립하게 된다는 사실을요. 물론 선물로 논문을 되돌려 주었지만 그것만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받은 것들을 똑같이 갚아서 청산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께 물심양면으로 받은 선물처럼 말이죠. 이러한 점에서 인류학 자체는 일종의 선물 관계에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학을 수행하는 연구자 본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석사 논문과 이 책은 같은 현장에서 출발했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쓰인 글입니다. 석사 논문은 대구 래퍼들이 어떻게 지방 도시에서 래퍼로 살아가는지를 민족지적으로 분석한 글이었다면 래퍼와 공원은 그 현장 연구의 경험이 연구자인 제 삶으로 어떻게 되돌아왔는지를 다시 써본 글입니다. 논문에서 저는 래퍼들의 삶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실천을 지속하게 만드는 즐거움과 불안, 자기 존중과 상호 존중의 문제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책을 쓰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제가 그들의 삶을 일방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하기 하는 방식,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함께 홀로 서려는 태도가 어느새 제 삶을 재해석하는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형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선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받은 환대와 더불어 많은 것들은 모두 제가 쉽게 갚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논문을 선물하고 난 뒤에야 저는 제가 무엇을 받았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받은 것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무언가를 건네보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조금 더 넓은 인류학의 언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선물인가? 그리고 그 선물은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서도 동시에 구속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책의 주된 테마 중 하나로 왜 선물을 골랐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학에서 증여 또는 선물 교환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만큼 오래되고 고루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는 가장 고전적인 방식으로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관습인 선물 교환을 체계적으로 비교한 인물입니다. 모스의 정의에 따르면 선물은 자발적이지만 실제로는 의무적이고 무상인 듯 보이나 실제로는 이해관계를 따른다는 점에서 역설적입니다. 이러한 역설에는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모스에게 선물은 적대와 전쟁 가능성 속에서 평화를 위해 관계를 시작하는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스는 증여의 불확실성이 아닌 담례의 확실성이라는 문제에 더 집중합니다. 선물 안에는 증여자의 영혼이 들어있어서 최초의 증여자에게로 되돌아오게끔 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마오리족 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힘이 바로 주는 자와 받는 자 간에 선물을 줄 의무, 받을 의무, 담례해야 할 의무라는 연쇄적인 관계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프랑스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에 의해서 이 선물 교환이라는 아이디어는 사회의 구조를 이루는 원리가 됩니다.
모스와 레비스트로스의 이론은 모두 사회가 조화를 이루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로 선물 교환의 호혜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주고받고 갚는 이유는 무엇보다 사회 때문이고 그 사회가 유지되는 한에서 사람들은 주고받고 갚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의무에 묶여서 선물이 순환한다는 이런 논리는 말 그대로 순환 논리의 형태를 띱니다. 모스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었던 증여의 불확실성을 담례라는 확실성으로 봉합함으로써 사회 구조가 완성되는 그림이 제출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주의적이고 구조주의적인 시각에 비판적이었던 학자들은 이후 다양한 해석과 이론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계보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문헌들이 축적되어 있어서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 책에서 주목한 선물의 불확실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고받고 돌려줘야 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순환하는 선물이 주는 이의 의도대로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선물은 마치 수치인불명의 편지와 같아서 본래의 갈 길을 잃을 수도 있다. 레포와 공원에 나오는 한 단락입니다. 이 내용은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순수 선물 논의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경제 인류학을 연구하시는 이승철 선생님의 논문을 통해서 이 논의를 알게 되었는데요. 데리다를 비롯해서 여러 철학자는 자신의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인류학 논의를 비판적으로 참조해왔습니다. 특히 데리다는 레비스트로스와 모스를 상대하면서 그들의 논의가 놓치고 있는 불가능성의 영역을 발견합니다. 선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 불가능성 그 자체다. 데리다는 사회의 근본 원리처럼 여겨지는 호혜성만으로는 선물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선물에는 언제나 경로를 벗어날 가능성, 담례의 회로에 포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떠올린 것이 아버지가 주신 자전거였습니다. 제 어렸을 적 사진을 올려봤는데요.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저 자전거.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저의 첫 자전거에 큰 의미를 담아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고향 익산에서 전주까지 직접 자전거를 끌고 오실 정도로 그러셨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자전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과 몸, 기대와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렸던 저는 그 의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모스의 논의를 빌려서 말하자면 어떤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일부를 담은 것으로 경험됩니다. 그 선물은 신성하고 소중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래되어 촌스러운 그 자전거를 친구들이 하도 놀려대서 부끄러웠던 어린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버지의 영혼이 담긴 선물을 공터에 두고 왔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선물은 아버지의 분노로 되돌아왔고 저는 공식적으로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맞았지만 선물의 시각에서 볼 때 저는 아버지의 값진 선물을 알아주지 못한 이유로 맞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전거 선물은 제게 도착한 동시에 도착하지 못했고 결국 현실에서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 불가능성 때문에 선물은 언제나 위험하고 불확실합니다. 주는 사람의 의도대로 도달하지 않을 수 있고 받은 사람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물의 양면성과 불확실성을 저는 한국어의 값과 빚이라는 말로 다시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이미 학문 안에서 정립된 개념을 가지고 현상이나 현장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류학에서는 때로 그 방향이 거꾸로 움직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되는 언어나 개념이 오히려 인류학의 이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류학은 관찰자가 세운 틀만을 현장에 가져가는 학문이 아닙니다. 타자와의 마주침 속에서 관찰된 자들의 이론을 통해서 인류학 자신의 개념을 고쳐 쓰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한국어, 아니다, 인류학의 핵심 전통인 선물교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선물은 흔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는데 인류학에서 선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가 말했듯이 선물에는 주고받고 되갚아야 하는 의무가 또 따라 붙죠. 이렇게 선물은 관계를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받은 사람은 어떤 의무 속에 묶어둡니다. 영어 기프트와 같은 어원을 지닌 독일어 기프트에 독이라는 뜻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이 양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선물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살리는 것이면서도 때로는 옥죄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한국어 값과 빚에 주목했습니다. 지금의 감각으로 보면 값은 어떤 것의 가치이고 빚은 갚아야 할 부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두 말이 역사적으로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은 가치와 부채가 원래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선물은 나에게 값진 것이 되지만 바로 그 값짐 때문에 나는 빚진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물의 이중성을 값진 빚과 빚진 값이라는 말로 표현해 봤습니다. 값진 빚은 받은 선물이 나를 짓누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자라게 하는 빚입니다. 갚을 수 없지만 부끄럽기만 한 것은 아닌 빚, 오히려 자부심과 감사의 원천이 되는 빚입니다. 반대로 빚진 값은 선물에 담긴 값이 청구와 독촉의 형식으로 되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값진 것으로 주어진 선물이 어느새 너는 이것을 갚아야 한다는 요구가 될 때 선물은 빚진 값으로 바뀝니다. 이 구분은 논평자로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 최남주 선생님과의 대화 속에서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 물론 다분히 잠정적이고 실험적인 구분이긴 하지만 선물 관계가 사람을 구속하는 방식을 두 갈래로 나누어 보게 해줍니다. 값진 빚은 자유로운 구속으로 이어지고 빚진 값은 자유롭지 못한 구속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물은 모종의 빚을 남기지만 그 빚이 늘 청구되고 독촉되어 꼭 단례로 갚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선물은 빚을 남기더라도 청구하지도 독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주었는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받았다가 아니 받았는지도 몰랐다가 선물인 줄 알게 되었을 때 뒤늦게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듯이요. 이 문제를 더 넓게 확장하면 우리는 애초에 갚을 수 없는 빚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생명이 모든 자연에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요. 반면에 빚은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며 가족적인, 즉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조차 청구되고 독촉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장적인 거래가 가족적인 관계보다 더 자유롭기도 합니다. 화폐와 상품 교환은 그만한 가치가 비교적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공동체적, 가족적 관계에서 빚의 가치는 대체로 정확히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빈칸은 보통은 정이 넘치는 화목한 관계로 이어지지만 오히려 더 많은, 더 다양하고 더 서늘한 청구와 독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물 관계에 얽매인 사람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도 그렇습니다. 값진 빚이 빚진 값이 되는 순간은 의도치 않은 상황에 따라 선물 관계에 중첩된 또 다른 관계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발생합니다. 값과 빚이 교차하는 선물 관계가 그저 논리나 원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감정과 기억을 남기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선물이 개인에게 미치는 마음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선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부모와 연구 참여자는 선물을 주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선물을 받는 일은 자녀와 인류학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을 압도하는 선물의 불가해함을 직면해야만 했고 그것은 무엇보다 마음의 문제를 가리켰습니다. 그 마음은 자랑과 수치가 뒤엉키는 모순적인 형태를 띠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어렸을 적 제가 문 밖으로 쫓겨났던 일화는 사실 독자분들 대부분에게 낯설지만은 않은 훈육의 장면일 수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은 자녀를 이보다 짧고 강렬하게 가르치기 좋은 훈육은 잘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 인생에서 그 경험이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그 문의 형상은 책을 쓰다가 가까스로 발굴되었습니다. 어쩌면 제 무의식의 일부를 의식의 차원으로 건져 올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다지의 문의 형상이 다양한 소설의 모티브나 핵심 이미지로 등장해 왔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떠올랐던 한 명의 소설가가 바로 프란츠 카프카였습니다. 카프카는 제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쫓겨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둘의 닮은 점이 있다면 그건 그 쫓겨남이 아이에게 수치심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그 수치심의 이면에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수치심 덕분에 아이는 자부심을 더욱 열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모든 아이에게 되게 강렬한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고, 카프카도 그랬고, 거의 모든 자녀는 부모의 훈육을 통해 자라나야만 합니다. 이때 문이라는 것은 훈육의 장치이자 부모의 권위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저는 흥미롭게도 비슷한 현상이 인류학의 연구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인류학자 낸시 슈퍼 휴즈는 아일랜드의 한 농촌 마을에서 현장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참 많은 것을 계산할 수도 없이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값진 빚에 응답하고자 했던 그의 시도는 불행하게도 재앙과 같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시퍼효주는 자신의 저서로 명예로운 상을 받았으나 그 마을은 정신질환자들의 마을이라는 낙인이 찍혀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공론장에서 그러한 비난과 낙인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응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슈퍼유주가 마을에 돌아가 용서를 구하려고 했을 때 그는 냉담한 거절과 함께 빚진 값을 청구하는 얼굴과 목소리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을 닫고 마을에서 그를 쫓아냅니다. 닫힌 문 앞에서 슈퍼유주는 수치심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카프카와 슈퍼유주 모두 닫힌 문과 쫓겨남을 경험하지만 카프카가 좀 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이라면 슈퍼유주는 좀 더 사회적인 차원에서 겪는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에게는 수치스러운 빚진 값을 직면하고 그것을 다시 값지게 만들려 노력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카프카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슈퍼유주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수치스러운 빚을 각각 편지의 형태로 또 글의 형태로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카프카의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는 전달되지 못했고 슈퍼유주의 논문이 마을 사람들에게 읽힐지는 미지수지만 이들의 시도는 그 자체로 적어도 수치스러운 빚을 다시 말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실천을 모두 닫힌 문을 열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물 관계의 순환을 끊어낸다 하더라도 독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독립은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생성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독립은 선물과 연결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독립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가 겹쳐있는 은유로 사용했습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일, 연구 참여자에게서 독립하는 일, 정상적인 삶의 경로로부터 독립하는 일, 정해진 성공의 표상으로부터 독립하는 일. 언뜻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독립은 하나의 공통된 문제로 묶입니다. 바로 권위와 자유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독립은 단순히 어떤 관계를 끊고 혼자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독립은 자신을 구속하던 관계와 권위를 재해석하고 그 관계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새롭게 발명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카프카, 슈퍼유주, 저의 결혼 생활, 그리고 대구 래퍼들의 실천은 모두 어떤 권위나 권위자와의 관계를 재발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카프카는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결혼을 시도했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실패하고 맙니다. 대신 그는 편지 속에서 사고 실험을 통해 아버지와 맞먹는 권위자가 되려 합니다. 이 편지는 카프카 사후에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슈퍼유주는 현장에서 용서를 구했으나 쫓겨났고 그 닫힌 문 앞에 계속 서 있기보다는 실패 경험 자체를 객관화함으로써 빚진 값의 청구로부터 분리하려는 독립운동을 시도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부모님께 받은 값진 선물이 빚진 값으로 청구되는 현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결혼 자체를 독립운동으로 전환해야만 했습니다. 래퍼들의 독립운동은 단순히 외부의 권위와 싸우는 일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들어온 권위와하고도 싸워야 합니다. 래퍼라면 계속해서 작업해야 한다는 압박, 증명해야 한다는 불안, 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렇다 보니 작업실은 자유로운 창작의 장소인 동시에 끝없는 생산을 자신에게 강제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존중은 래퍼에게 꼭 필요한 태도이지만 때로는 타인을 깎아내리고 상호 존중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래퍼들에게 독립운동은 부모나 사회 같은 외부 권위로부터의 독립인 동시에 내면화된 권위로부터의 독립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도 랩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 하며 또 누군가는 서울로 향하는 대신에 자기 동네에서 공연장과 공원과 작업실을 다시 연결하려 합니다. 이런 모든 실천은 굳게 닫힌 권위의 문 앞에 선 이들이 그것과의 관계를 새로이 만드는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독립운동은 자립이나 완벽한 자유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존을 다시 배치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다지 문이라는 상상을 독립기념문이라는 상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문은 라오스의 독립기념문인 빠또사이입니다. 빠또사이는 식민제국 프랑스의 개성문 형식을 빚지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을 라오스의 불교 미학과 신화적 요소로 다시 바꿔놓습니다.
말하자면 프랑스의 형식을 완전히 지우는 게 아니라 그 형식의 진 빚을 다른 값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독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빠뚜사이는 제게 함께 홀로 서는 독립의 이미지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책 제목의 나머지 절반인 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공원은 근원적인 은유이면서 엄연한 실체를 가진 장소입니다. 대구의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은 실제로 래퍼들이 모여 프리스타일 사이퍼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현장을 찾아갔을 때도 그곳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래퍼들은 공원에 모여서 비트를 틀고 서로 말을 이어받고 자기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뱉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의 공공장소가 래퍼들의 무대, 작업실, 만남의 장소로 바뀌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점이 제게는 되게 중요했는데요. 공원은 원래 특정한 목적 하나만을 위해 설계된 장소가 아닙니다. 래퍼들은 그 공원의 느슨한 열림을 자기들의 문화적 공간으로 전유했습니다. 공연장이 아니어도 랩을 할 수 있고, 작업실이 아니어도 음악을 할 수 있고, 정식 무대가 아니어도 서로를 청중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원은 래퍼들에게 이미 주어진 도시 공간이면서도 그들의, 그들이 자기들의 실천으로 다시 만들어낸 장소였습니다.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은 이름 그대로 역사적으로 대구에서 일어난 경제적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나라의 빚을 갚아 독립의 토대를 만들고자 했던 운동의 기억이 그 이름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젊은 래퍼들은 또 다른 방식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원은 역사적 독립의 기념비인 동시에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젊은이들의 독립운동이 행해지던 장소였습니다. 이 공원의 이미지는 제 삶으로도 옮겨왔습니다. 저는 저와 아내의 성을 따서 노래공원, 송앤파크라는 이름을 발명했습니다. 귀여운 별명이지만 그 이름은 우리 부부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서기 위한 독립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허락을 기다리는 대신에 우리가 함께 머물 수 있는 공원을 하나 발명한 셈입니다. 문은 안과 밖을 나누고 누군가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은 반드시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일단 들어가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관계는 생기고 갈등도 생기지만 적어도 공원은 닫힌 문과는 다른 상상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서 공원을 단순한 지리적 구획으로만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원은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이기도 하고 래퍼들의 사이퍼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노래공원이라는 부부의 이름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책 자체가 되고 싶었던 형식이기도 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잠시 들어와 자기 이야기를 뱉어볼 수 있는 곳. 완성된 정답을 제시하는 닫힌 방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말들이 오갈 수 있는 열린 장소. 그런 의미에서 공원은 제가 글쓰기를 통해 만들고 싶었던 하나의 형식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공원이라는 은유의 한계도 분명히 생깁니다. 공원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장소처럼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모두에게 똑같이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인류학의 여러 연구가 보여주듯이 공공장소에는 늘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작동합니다. 누가 오래 머물 수 있는지, 어떤 소리를 내도 되는지, 어떤 몸짓이 자연스럽고 어떤 것은 불편한 것으로 여겨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공원은 개방의 장소이면서 배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인류학자 이 강원은 탑골공원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를 통해서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작동하는 포함과 배제의 역학을 상세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연구했던 사이퍼도 완전히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둥글게 서서 랩을 할 수 있는 열린 자리처럼 보이나 그 안에도 암묵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은 환영받고 어떤 말은 어색하게 만듭니다. 또 너무 공격적인 태도는 사람들을 다 불편하게 만들고 반대로 아무것도 뱉지 못하면 그 원 안에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자유롭게 말하는 자리에도 실력, 용기, 분위기, 상호 존중의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공원은 그 자체로 해방의 장소라기보다는 열림과 닫힘이 계속 협상되는 장소에 가깝습니다. 이 점은 제 석사 논문과 이 책이 가진 한계이기도 합니다. 저는 공원을 강력한 은유로 사용했지만 실제 도시공원이 대구의 도시생활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포함하고 어떤 사람들은 밀어내는지, 행정과 관리, 그리고 감시의 논리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것까지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공원을 통해서 래퍼들의 실천과 저의 독립 문제를 연결했지만
공원 자체에 대한 도시 인력적 분석은 충분히 밀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원은 이 책이 밀어붙이는 힘인 동시에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공원이라는 말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공원은 완전히 열린 장소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장소도 아니지만 서로 다른 관계와 실천이 잠시 만나도록 해주는 매개체였기 때문입니다. 국제보상운동의 역사, 대구 래퍼들의 사이퍼, 저희 부부의 노래공원, 그리고 이 책의 글쓰기는 모두 공원이라는 말을 통과하면서 서로를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래퍼와 공원에서 공원은 결론이기보다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멈춰선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모이고 말하고 다시 관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자리. 제게 공원은 그런 말하기가 시작되는 장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퍼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공원이 말하기가 시작되는 자리라면 사이퍼는 그 말하기가 실제로 벌어지는 형식입니다. 래퍼들은 둥글게 모여서 비트를 틀고 누군가 먼저 말을 뱉으면 그 말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정해진 대본이 없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말을 리듬에 맞춰서 던져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이퍼는 래퍼들의 실천인 동시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붙잡고 싶었던 관계의 형식이기도 합니다. 사이퍼에서 중요한 것은 혼자 말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자기 스타일을 보여주면서도 그 원이 깨지지 않도록 서로의 리듬을 느끼기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사이퍼는 함께 홀로서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이퍼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삶에도 닫힌 사이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려 했던 자리들이 그랬습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는 자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자리였습니다. 누가 말할 수 있는지, 누가 판단하는지, 누가 문을 열어줄 수 있는지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아무리 말을 뱉어도 말이 이어지지 않았고, 비트도 흐르지 않고, 그렇게 원은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벌어지는 사이퍼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닫힌 문을 계속 두드리기보다는 전혀 다른 문을 상상하고 싶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빠뚜사이처럼 기념 비이면서도 통과할 수 있는 문, 벽처럼 막아서는 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드나들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문. 제게 공원은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퍼는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잠시 둥글게 모여서 자기 이야기를 뱉어보는 형식이었습니다. 래퍼와 공원은 완성된 답을 내놓는 책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이퍼를 열어보려는 일종의 사고 실험입니다. 제가 받은 선물과 빚, 자랑과 수치, 의존과 독립의 문제를 먼저 뱉어보았으니 이제 이 책을 읽는 분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이어서 말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래퍼들이 공원에서 자기 목소리를 찾았듯이 우리도 각자의 닫힌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홀로 설 수 있는 공원을 하나쯤 발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래퍼와 공원이 어떻게 선물, 독립, 공원, 사이퍼의 문제를 통해 쓰이게 되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